장르가 된 감독 봉준호. 오늘은 봉준호에 대한 그의 영화들을 비디오 클립도 한번 보고 봉준호 영화가 어떤 영화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 봉준호의 매력과 봉준호의 영화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봉준호의 개인사라면은 대구와 인연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봉준호 영화의 작품 세계뿐만이 아니고 봉준호의 그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봉준호를 해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해부라고 이렇게 다니까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오늘 봉준호 영화의 작품 세계를 다 해부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짧고 또 그게 다 해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봉준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봉준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영화계 전체로 보면은 이제 나온 지가 지금 10년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봉준호 영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킨 아주 독특한 그 매력을 가진 소유자인데, 봉준호가 지금 영화를 만든 것도 지금 7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봉준호의 매력을 이렇게 한껏 다 느끼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봉준호 영화가 왜 매력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많이 생각했어요. 왜 봉준호가 다른 감독들하고 다를까? 다른 감독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뭘까? 라는 부분들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우선 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전찬일 평론가 오면은 좀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봉준호라는 감독의 2가지 점, 하나는 영화적인 부분, 또 하나는 영화 외적인 부분, 이 2가지 부분에서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한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외적으로는요, 보통 영화 외적으로 보면은 영화 감독이라면은 영화 촬영장의 제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뭐 배우도 막 마음대로 하고 스텝도 그 자리에서 해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제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장에 가면은 디렉터라는 이름의 감독 의자 있죠. 거기는 아무도 못 앉아요. 그 사람들 감독에게만 주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주는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무소불위의 제왕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뜻대로 안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컷 내리고 주연 배우도 막 닥달하고 연기 나오도록 한다는 그런 핑계로 주연 배우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래왔던 게 영화계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영화 감독 중에요, 다 이 사람하고는 죽어도 영화 안 찍겠다는 스텝과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도 있어요. 이 사람 영화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의 감독임에도 봉준호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왕적인 감독의 권한과 그것을 이렇게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봉준호는 그걸 다 나눠줬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주연 배우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자기 스태프들은 시간에 딱 맞춰서 자기의 컨트롤 하에서 영화 촬영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늦으면 막 야근도 하고 이런데 그런 거 절대 없이 모든 자기 스태프들한테 뭡니까? 그 인권, 이런 부분들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들한테도 깍듯한 예우를 다 갖추면서 그렇게 이 촬영장을 이끄는 바람에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봉준호하고만 작업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뭐냐니까 이 친구는 벌써 세상이 뒤바뀌는 걸 알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과거에 그런 그 권위적인 그런 촬영장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뒤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벌써 10년 전부터 자기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에 관련된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럴 정도로 자기 주도로 이 촬영장 문화를 다 바꾸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연기들이 다 나오도록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최고 마지막까지 촬영장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감독들이 보통 연기를 할 때 이 장면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울어라, 뭐 때리라, 이런 감동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봉준호 원래 만화가 되려고 했잖아요. 대학교에서도 만화 그렸어요. 그 이야기도 이따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면서 영화 촬영장을 압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속에 있는 내용도 이제까지 보여주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게요. 이제까지 봉준호 영화를 다 보면요, 봉준호 영화 중에 악역이 있어요. 악역은 있긴 있어요. 악한은 없어요. 되게 사악하고 나쁜 사람 없어요. 기생충에도 보면요, 보통은 부자들 욕하기 너무 쉽잖아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 도외시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그 허위의식, 그 속에 있는 부자들 욕하기 좋은데, 기생충에 보면 부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층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살인의 추억,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영화 속에 녹여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부를 욕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영화 문법이에요. 니는 틀림없이 죽일 놈인데 죽일 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네가 나쁘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톤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재밌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밌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각자 다 다른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 캐릭터의 개개인의 서사를 또 다 만들어줘요. 영화 속에서. 여러분, 살인의 추억에도 보면은 형사들도 그렇지만 범인들 보통 굉장히 이제 단선적인 평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쉬우는데, 봉준호는 그 속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큰 나무가 되는데요, 이 큰 나무가 되기 전에 이미 봉준호는 관객들에게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나무를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다를 안 봐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봉준호의 기술인데, 저는 영화 내외적으로 아주 놀라게 한 그 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이제 뜰 거기 때문에 저 얼굴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제 얼굴을 알리지 않으려고 공중파 출연도 막 안 하고 그랬는데 30년 평론하면서 이제는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돼서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차겠습니다. 그냥 미리 치고 들어가면은 영화평론가 타이틀을 내걸고 평론 활동을 한 건 9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보다가 작년 2월부터 이제 매불쇼라는데 놀 수가 없어갖고 잠깐 나갔던 게 지금 14개월째 지금 하고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 넘버원, 저는 관심이 없는데 넘버원 팟캐스트래요. 근데 이 매불쇼 팬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메일로, 뭐, 심지어 식당 카운터에서, 선생님 오셨, 그래갖고 제가 좀 당황해서 허망하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7 몇 년을 평론할 때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갑자기 매불쇼를 보면서 인사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해요. 저랑 통화했다고 막 흥분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하여튼 뭐 매불쇼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이 두 사람 핑계, 제가 지하철 타고 오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데 이 두 분이 우리 저 관장님하고 이 사람이 자, 택시 앉읍시다. 타고 오래요. 자, 이제 앉아서. 자, 하여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앉겠습니다. 네. 그 전찬일 평론가는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넘버 2로 약 10여 년 가까이 우리 한국 젊은 감독들을 발굴을 하는 작업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했어요. 그 속에도 사실은 봉준호라는 존재도 그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넘버 2 아니고요. 유언비어고 만약에 굳이 붙이면 넘버 4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넘버 2 이거 유언비어입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 주 이제 또 하나가 또 개설이 된다니까 기대는 되고요. 책도 많이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준호 말 많습니다. 여러분 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진짜입니다. 우리 둘이는 여러 군데서 이런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했어요. 하고 앞으로도 계획도 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남자들이 수다처럼 막 하더라도 막 너무 욕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동갑이고요. 친구로 지낸 친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남자 둘이 나와서 수다 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늦어서 빨리. 네네. 네. 좀 더 붙이면은 수다는 여자만 떠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수다의 치유학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은요, 수다 안 떨고 과묵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는 과묵한데요. 한번 말문이 막히면 뭐 8시간을 난스톱으로 뭐 강의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수다 떠는 사람이 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칩니다. 말 없는 사람이 반드시 사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동갑내기여서가 아니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저는 인품 우선의 인간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실을 고백하면 대구를 무지무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대구 출신의 친구랑 같이 다녀가기도 했었는데 대구를 계속 미워하다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대구 사랑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오지 말라 그래도 대구를 와서 막 필름 통해서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기회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냥 막 내려왔는데 어쨌든 뭐 10분이나 늦으면서 여러분한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전체 구성으로는 네.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30분 또는 20분 앞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찬일 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금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이 책 소개 잠깐 또 해주시죠. 네, 뭐 이거 공중파가 아니니까 해도 돼서 간단하게 하면 제가 봉준호 감독과 처음 인터뷰를 한 것은 마더가 이제 2009년 개봉작이었는데요. 그 2009년 영화를 대상으로 도서출판 작가라는 곳에서 뭐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인 한 100명 가까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뛰어난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각 한 10편씩 정도씩을 뽑는데 2009년 대상 영화로 2010년도에 마더가 그해 최고의 한국 영화로 뽑혔습니다. 그 해가 아니고 2009년도. 그래서 제가 그 기획위원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저는 독일 베를린 영화제가 있었고 헝가리를 거쳐서 그때 이제 부산 영화제 있었기 때문에요. 출장차. 그리고 우리 봉준호 감독은 미국에 가 있어서 서로 서면으로 이제 인터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봉준호 인터뷰를 3차례 했습니다. 3차례 기생충까지. 그런데 봉준호의 책을 단독 저서로 낼 생각이 없었는데 칸 영화제 황금종상을 받은 뒤 이제
한 2, 3개월 지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외에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 그 봉준호 타령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러분, 봉준호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좀, 이 조치를 좀 취하겠네요. 제가 단언컨대 봉준호가 일궈낸 성취는 세계 영화 역사, 한국 영화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영화 역사가 아니고 세계 영화 역사를 봐도 단연 최정상의 성취입니다. 재현되기가 어려운, 한국에서 최초로 칸의 황금종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아카데미까지 그 다음에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요. 아시아의 최초뿐만이 아니고 영화 역사 종합해서 두 번째 세운 기록인데 그 첫 번째 영화는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영화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은 그 수상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가히 역사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카데미에서 상 받고 나서요. 저한테 축하 문자를 막 여러 사람이 보내더라고요. 왜? 네가 막 당신이 봉준호를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막 상을 받으니까 제가 상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요 에피소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카데미 시상 전 한 두세 달 전에 SBS에 들어가서 드라마 그 PD들 상대로 특강을 했어요. 2시간 중에 1시간을 봉준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봉준호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근데 저한테 강의를 요청했던 그 드라마 담당 그 본부장이 문자가 왔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형님이 말한 대로 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봉준호랑 한 인터뷰 3번의 인터뷰와 그 영화 7편에 대한 장편 7편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6편의 단편 리뷰들 그리고 일반 칼럼들을 묶어서 그냥 책을 한 권 4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나온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고요. 뭐 이렇게 역사적인 성취를 읽어냈는데도 뭐 책은 많이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책 주문을 해 주실 거라는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본격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책도 팔리고 2세도 찍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저는 한번 말문이 열리면 막 하나 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하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적당히 끊을게요. 네. 예, 예.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는 또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제 말 맞죠? 말 많습니다.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책 제목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주제 제목을 장르가 된 감독이라고 했는데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요즘은 이승윤 같은 경우 싱어게인의 이승윤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장르란 말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영화 역사에서 특정 감독을 가리켜서 장르라고 칭한 경우는 봉준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는 가령 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든지 그 어떤 감독도 그 감독 자체가 장르가 됐다라고 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가령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경우는 스릴러 영화의 대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이준익 감독하면 우리나라에서 현대물하고 이제 역사극 만드는데 역사 영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익 아니면 김한민. 그쵸? 역대 최고 흥행작인 명량과 최종부 연기활의 이런 경우죠. 가령 뭐 여러분 이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멜로 영화 하면 딱 떠오를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죠. 1968년. 연배 있는 분들은 멜로 영화 그러면은 대부분 그걸 떠올리고요. 연배가 좀 이렇게 좀 낮은 분들은 뭐 건축학개론 아니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령 허진호의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실 텐데 어쨌든 어떤 감독들이
어떤 장르에서 뭐 뛰어나다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그냥 봉준호 같은 경우는 이 봉준호가 독립적인 존재로 봉준호라는 장르 이렇게 평가가 이제 어느 외국의 그 누군가가 그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한국에서 전찬일이나 김준기가 했으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외국 거라면 정신 못 차려 하는 사대주의적인 그런 또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누군가가 외국의 누군가가 봉준호가 장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취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세계 영화 역사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 이렇게 칭한 거고요. 봉준호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황성하잖아요. 자, 자기가 봉준호는 1969년 9월 14일 대구 봉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사람들이 많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자부심도 갖고 하는데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대구하고 무슨 연고가 그렇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대구에 올 때마다 극장 이야기를 해요. 만경관 이야기, 아카데미 극장. 어느 극장에서 무슨 영화 봤다. 어느 극장에서 무슨 영화 봤다. 저 또한 제가 어릴 때 시민극장, 사부극장, 신도, 그 대도, 신성, 뭐 시민 동화극장, 달성, 칠성 그 개봉관은 비싸갖고 못 가고요. 주로 재개봉관, 삼류관을 이렇게 막 돌았는데 그게 저는 문화가 됐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영화평론가로서 지금 글이나 영화평론가로서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기억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아마 봉준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극장에 갔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봉덕동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서울 올라가실 때까지 어디 대명구동 앞산 밑에 있잖아요. 앞산 밑에 그때에 2층 양옥인데 양옥이라서 근사한 집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이 앞에 마루 마당 좀 있고 이런 2층 이렇게 뭐 슬라브 집 있잖아요. 그런 2층 집에 살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극장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천재가 갖고 있는 DNA는 물론 무시무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렇지만 그 DNA가 살아 꿈틀대도록 아주 활약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 또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장의 어떤 환경 그리고 그 고장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이야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아마 충분히 그것이 바로 사람을 키워내는 오늘 앞부분에는 약간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찬일이 아버지 전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덧붙이면 지역 주인은 문제인데 지역성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지역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하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뭐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글로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준호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두 감독인 봉준호와 이창동 두 사람이 다 대구 출신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지역성을 내세우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그 이야기를 하면요. 네. 이 두 사람뿐 아닙니다. 80년대. 네. 잠깐. 해주세요. 서울대 동문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동문학과 나오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80년대부터 한국 영화를 좌지우지했던 아주 중요한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지금 50년간 한국 영화의 중요한
감독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이 대구 출신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선 배창호 감독님. 1963년 바람 불어 좋은 날 꼬방동네 사람들 적도 있고 고래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장호 감독 거고요. 그렇죠. 예. 조 감독했습니다. 조 거기서는 감독 감독, 했죠. 조 감독. 네네.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주 또 희한한 개그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 배창호 감독이 8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요 사람보다 나이가 1살 적은 사람이 바로 이창동 감독인데요. 이창동 감독이 54년생이고 배창호 감독이 53년생이에요. 근데 이창동 감독은 원래 소설을 썼잖아요. 대구에 그때 대구에 이창동 감독의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4명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고에는 아성 선생이라고 최고 큰형이 있었어요. 이필동 선생이라고 연극계의 최고 거목이었습니다. 이필동 그다음에 그 밑에 이준동이 있었죠. 이준동은 이제 이준동은 막내고요. 네네. 이필동 있고 그 위에 제가 있습니다. 요 4명이 있었는데 형들까지 몰라요. 네, 동생만 그래서 알아요. 네. 이 4명이서 대구의 문화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연극하셨고, 두 번째 형이 이기동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성공은 못 하셨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 초기에 이 사람 대구의 기획사하고 막 했고, 그 다음에 소설가인 이창동, 그 다음에 밑에 이준동 씨는 영화 제작자이면서도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지금 부회장. 현재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하고 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형제들이 대구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초예술이라든가 이런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했던 대구에 이 형제 4명이 아주 나름대로 굉장한 DNA를 뿜어냈던 그 형제인데 그때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 큰형이 원각사라는 연극 극단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배우들이 빵꾸가 나면은 이창동 감독이 대타로 들어갔답니다. 머리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 형이 연극하는데 계속 앉아 책 읽고 놀고 있는데 벌써 대사는 다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연 배우가 빵꾸 나면은 이창동이 들어갔답니다. 빵크라는 용어는 좀 약간 좀 거슬리네. 펑크 내지는 펑크.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그래서 사람인데요. 이창동 감독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대 국문학과 나와서 그 이제 소설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뒤늦게 이제 영화 감독이 됐죠. 그래서 초록 물고기를 비롯해서 네. 한국 영화의 최고의 작품들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봉준호 감독 시간이지만 이제 이창동 감독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하면요. 그분이 왜 소설을 하다가 영화로 갔을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버닝 보신 분들 그 영화 아직 안 보신 분은 오늘 자리 끝나고 버닝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 기생충급의 한국 영화라죠. 진짜 한국 영화에 빛나는 걸작이고요. 여러분 칸 영화제에서 그 잘난 칸 영화제에서 여태까지 선보인 역대 영화 종합에서 스크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잡지 거기서 10명의 인터내셔널 평론가, 국제 평론가들한테 평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점을 내는데 4점 만점에 3.8점으로 역대 1위작이 버닝입니다. 참고로 기생충은 3.5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버닝은 3.8점을 맞았는데 역대 최고작인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게 바로 영화제의 정치학인데 심사위원들이 버닝을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버닝은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누구죠?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유아인이잖아요. 유아인이 직업이 뭡니까? 소설가 지망생이죠? 근데 거기서 스티븐 연이 그 연기한 벤이 질문을 합니다.
소설가를 누굴 좋아하냐고. 누굴 좋아했죠? 자, 이 답하면은 제가 딱 한 권 있는 책을 가져왔는데 그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벤이라는 그 스티븐 연이 연기한 벤이 소설가 누구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수가 딱 한 사람 이름을 댑니다. 아, 영화를 아무도 안 보셨네. 아니면 보셔도 그때는 흘렸던가. 책 한 권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그랬더니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냐면 윌리엄 포크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 윌리엄 포크너 이름이라도 들어보신 분? 다 아시죠? 그거를 아니, 잠깐. 어. 책은 안 읽더라도 들어보신 분. 근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윌리엄 포크는 넘사벽의 소설가입니다. 마음 먹어도 쓸 수 없는. 제가 볼 때 이창동 감독이 소설을 떠난 이유는 여러분 소지와 녹천에는 똥이 많다 그 소설집 읽어보신 분들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 소설들 읽으면요 끝장을 내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지를 여러분 이제 그 소설들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소설에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지를 단편으로 이루고 이분이 장편 소설을 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원하는 게 윌리엄 포크너니까. 윌리엄 포크너 같은 만약에 하루키를 자기가 좋아했다라면 하루키 같은 소설은 이창동 감독이 마음만 먹으면 써요. 근데 윌리엄 포크너는 마음을 먹어도 한 20년, 30년, 40년 그러면 자기 7, 80대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영화로 가서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감독이 되었잖아요.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최고는 저기 빼고 저기 인권택 빼고는 이창동 감독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저는 이창동 감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창동 감독이 단연 최고고 임권택 감독보다도 이창동 감독이 최고라고. 빼고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거 평가를 하지 말고요. 이창동이 감독이 사실은 최고의 정점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같이 나란히 내지는 조금 밑에 봉준호, 박찬욱 이런 둘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참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구 출신이라는 거를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한국 영화계에 이렇게 대단한 세 사람, 배창호까지. 물론 배창호는 80년대 후반부터는 맛이 갔습니다. 이르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영화사를 빛낸 80년대 이후에 세 사람이 다 대구 출신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자랑스러워도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요. 네. 예. 하세요. 해도 됩니까? 저는 끼어들어만 갔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야기 자체가 달라요. 스토리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환상과 이 모든 것이 이야기 풀어내기는 방식이 둘이는 완전히 판이에요. 세계가 달라요. 저는 봉준호하고 이창동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 두 세계가 사실은 이 모든 예술 세계의 정점이라고 저는 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근데 이게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은 약간은 작가주의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파고듭니다. 무겁죠. 어둡기도 하고요. 대신에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뒤틀고 다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젊은 세대예요. 이창동 감독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의 관념적인 선비사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고 왔던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무거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닝이라는 작품 오늘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도 몇 번 봤는데도요. 볼 때마다 힘들어요. 사람을 짓눌러요. 짓눌린데 그 속의 이야기가요. 봉준호 감독 이야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쭉 펼쳐놔요. 그리고 알아서 보면 돼요. 이창동 감독은 하나를 듣게야만 그 밑에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듣게야 그 밑에 나오는데 결국 이 층이 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단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 표면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심층수하고 지표면에서 이게 굉장히 깊은 감독이에요. 이제 금방 아주 중요한 전찬일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양반이 왜 소설가로서 그냥 다 던지고 그 힘든 영화판에 가서 영화판에 처음 가면 무조건 주전자 나르고 막 이래 합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조연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섭외하고 이런 힘든 일을 30대 후반에 그걸 해요. 이거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 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쭤면서 약간 예전에 그 이창동 감독하고 술을 한잔 먹다가 옛날에 저 하늘의 슬픔이 윤복이 아시죠? 저 하늘에도 슬픔이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막 문화교실 가고 그랬는데 그 이창동 감독이 명덕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김수영 감독이 윤복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저 하늘에도 슬픔이 찍으러 왔는데 이창동 감독도 그 영화 속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자기가 그래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교문에서 윤복이가 나갔다가 다시 교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애들이 창문으로 보면서 윤복아 그러면서 전부 다 윤복이한테 뛰어가는 장면에 이창동 감독이 카메라를 딱 보니까 감독이 앉아가고 찍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발만 나올 것 같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 나오고 문화교실 갔더니만은 발만 나오더라고요. 그 하여간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요 정도에서 지금 봉준호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크게 영화 감독의 세계는요. 봉준호 우리나라로 치면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영화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봉준호는 사건을 중요시 여기는 감독입니다. 그 사건을 근데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촘촘하게 봉태리라고 얘기하는 그 디테일을 살려서 거기에 적절하게 삑사리라고 불리는 유머까지 해서 그거를 굉장히 확산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 보입니다. 왜? 그가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봉준호 영화의 개인은 사회를 반영하거나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반면에 홍상수는 사회와는 상당 정도 고립된 지독히 개인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를 그냥 별로 중시하지 않고 매일 밥 먹고 뭐 연애하고 자고 뭐 이런 것만 나열하고 그 중간이 이창동입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그 안에서 내면의 그 어떤 그 지용도 같은 것을 파고 들어가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감독을 딱 종합하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화들을 이제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제가 아까 이 친구 때문에 대구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한국 영화의 두 지금 거목인 봉준호, 이창동이 대구 출신이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대구가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열심히 영화 도시로 날리고 있는데 부산이 아니라 대구가 영화 도시라는 거를 벤치마크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라난 새싹들도 그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봉준호와 이창동을 뛰어넘는 저는 이거를 앞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여기 부모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 가면은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주변에 이렇게 좀 자극도 좀 주시고 꾸짖으면 안 됩니다. 꾸짖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뭐 하나씩 던져주면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하나도 맞춘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제 마음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래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약간 그림은 그렸습니다. 자, 이제 그 봉준호 영화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봉준호 영화 중에 두 편은 빼죠. 오늘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든 옥자하고 설국열차는 빼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왜냐하면은 이 두 편은 봉준호의 색깔이 그나마 굉장히 많이 적어요. 헐리우드에 그 어떤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재치, 발랄한 재기,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화는 빼고 나머지 영화들을 연대기로 쭉 이야기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봉준호 영화의 일관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봉준호 영화의 다른 감독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 매력 뭐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봅니까? 봉준호 영화의 위대함. 위대하다는 말은 쓰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냥 봉준호 영화의 그 다름은 그 아까 다 김충기 군이 다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그 본인이 재밌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한다.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보통 그 경우는 그것이 대중성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란더스계의 장편 데뷔작인 플란더스계를 빼고는 다 예외 없이 그 대중으로 그 연결됐다는 그 점에서 한국 영화가 아니고요. 세계 영화사에서도 그 예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적인 평가에서 최고 평가 받으면서 대중적으로도 그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감독을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쭉 나열하면요. 최정상에 봉준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영화 감독 중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몇 명의 감독을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렇죠? 그다음에 제임스 캐머런은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아바타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스티븐 다 아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평적으로 최고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대중 감독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봉준호는 최고 평가를 비평이나 막 저널에서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1,000만 넘는 영화를 2편이나 찍어내고, 그리고 지금 그 외국어 영화 세계 월드와이드 세계 박스오피스 기록 몇 위일 것 같아요? 1위예요, 1위. 기생충이요. 세계 영화 역사에서 외국어 영화 1위가 기생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4위인가 5위지만, 그래서 이런 감독은 어느 나라 감독, 미국 포함해서도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봉준호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려면 세계 영화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평론가라고 다 영화는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닌데 평론가라고 이렇게 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계 영화 역사를 모르니까 봉준호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일궈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치 피식피식. 가령 봉준호 같은 감독이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뭐 한 2년 있다 나올 것처럼 안 나옵니다. 봉준호를 뛰어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봉준호예요. 자, 그런 성취를 이룬 네.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려서 예.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해서 위대하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것 뿐이죠. 위대하죠. 예? 그 친구가 그럴 때 나는 뭐 했나 이런. 그래서 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굉장히 자, 2000년 이 데뷔작입니다. 네. 플란다스에게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전국에 5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의 제작자도 그렇고 봉준호한테 그냥 돈을 대줬습니다. 이 영화는 죽어도 흥행이 안 되는 영화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찍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너 그냥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벌써 이 영화 할 때 벌써 살인의 추억하고 그 다음 영화들은 벌써 다 이야기가 돼 있을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까? 예, 뭐 그런데 본인은 잘 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이렇게 폭망할 줄 모르고 그 영화로 자기가 떠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비평적인 평가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때는요, 아무도 봉준호를 한국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한 사람이 100에 한 명 정도?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봉준호를 안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영화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고민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플란타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 봉준호의 첫 번째 영화고 아무도 봉준호를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영화가 벌써 봉준호는 요 영화로 기생충 이야기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팅, 그 다음에 내용, 그 안에 있는 유머, 사회에 대한 풍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플란더스 계를 평론가들도 잘 못 읽은 거예요. 그 장치들을 잘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었어요. 기생충하고 이거는 평론가들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그때 맞습니다. 예. 기생충하고 요거도 먹어야 가장 돼요. 가까운 영화가 플란더스 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봉준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당장 플란더스 계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른다 두 번, 세 번 보셔야 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영화 두 번 이상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키, 그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러분이 만만하게 소설 읽으시지만 하루키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 내 소설을 두 번 이상 읽어주는 거다. 그 읽고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마다 다른 층이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영화나 그 소설을 읽는 그 재미거든요. 그래서 플란타스 계를 꼭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근데 플란타스에게서 네.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부부인데 남편은 좀 찌질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임용을 받고 싶은데 돈도 없고 뇌물 써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막 하고 이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네 개가 자꾸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를 납치를 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 개를 사랑하는 여인이 쫓아오고 해서 계속 도망 다녔는데 배경은 그냥 연립주 아니 뭡니까 이게 서민 아파트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개가 잡혀가지고 사람에게 먹혔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경비실에 있는 아저씨들이 지하에서 막 고기 뭡니까 막 이렇게 뭐 끓이기도 하고 이런 지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지하 장면이 기생충의 지하 장면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군중들이 나와요. 군중신들. 근데 군중신들이 이렇게 이 주인공이 막 뛰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막 어샤 그러고 막 이렇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있는데 건너편 그 아파트 지붕 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봉준호 영화에 보면요. 개인은 정말 재밌고 군중들은 다 웃깁니다.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군중들은 모였다 하면 전부 다 병신들 다 만드는 게 봉준호거든요. 요즘 산인의 추억에도 자, 잠깐. 병신이란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신이 아니고 뭐 다른 용어로 좀 바꾸시죠. 아, 바보? 뭐 바보라든지. 예. 병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장면을 굉장히 내가 그건 이제 실수한 발언이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나는 이 영화에서 보면 봉준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이 개 이름이 뭐죠? 아니 플란더스 개의 이름은 그건 개 이름이 아니고 개 이름이 뭡니까? 네?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순자죠? 순자가 누구죠, 지금? 지금 요즘 순자로 난리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윤여정 선생이 연기한 미나리의 할머니가 순자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정의삭 감독이 이 영화를 벤치마크 따서 이름을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삭과 봉준호가 걔도 캐릭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가 그 정의삭 감독 특별 인터뷰하면서 막 성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여긴 개고 거기서는 할머니예요. 네네. 여기 순자. 결국 나중에 이제 아내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뇌물을 주면서 자기는 이제 교수 임용을 받게 되는 그 이제 끝인데 저는 여기서 봉준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뇌물을 1,500만 원을 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따발을 넣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크의 밑부분에 이렇게 넣거든요.
다 넣는데 그래서 케이크를 요래 싹 밀어 넣으니까 최고 윗둥에 딸기 하나가 빨간 게 이렇게 딱 하나가 걸려요. 그거 딸기를 딱 해서 남편 입에 딱 넣어줍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그래도 끝까지 있어야 되는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대목인데요. 여기에 이 주인공은 1,500만 원을 갖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거린을 만납니다. 그 1,500만 원에서 10,000원짜리 하나만 싹 빼요. 그러니까 거지 줍니다. 근데 이 받은 사람은 1,499만 원을 받는 거죠. 뇌물로. 여기서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전액 다 안 준 거예요. 이게 봉준호 영화의 재미고 두고 이게 그때 한국 사회를 비판을 하면서도 지식인이 갖고 있어야 될 마지막 양심이랄까요?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 속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짧은 잠깐만 요 대목을 잠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